갈란테는 작은 체구였지만 성격은 잔인했고 입에는 가시가 달린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심심풀이로 남을 조롱하고 재미삼아 다른 이들의 성질을 돋우려 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갈란테가 두 명의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는 10중 8구 그중 한 명에게 싸움을 걸고 다른 한 명에게는 자신의 편이 되기를 강요할 거라고요. 대충 그가 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 굴복시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괴팍한 성격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패밀리 내에서도 극소수의 인물들과 교류했을 뿐입니다. 또한 자신을 독실한 카톨릭이라 자처하며 부인과 이혼도 않고 다른 여자와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위선적인 인간이었죠.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의 입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오르내리는 건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이렇듯 모순으로 가득한 인간이었지만 유독 자신의 보스 조 보나노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보나노도 성격적 결함이 있는 그를 프렌치 커넥션의 공을 높이 사서 언더보스로 임명하기까지 했죠. 물론 카스텔라 마르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조직의 특성상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해서 고향 출신 원로들보다 더 강한 발언력을 갖는 건 아니었다만 갈란테처럼 마약 밀매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을 중용하는 건 정말 대담한 인사가 아닐 수 없었죠. 마피아들이 표면적으로 마약 거래를 금지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물론 갈란테 말고도 출세한 약쟁이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비노의 로렌조 메니노나 루케즈의 매튜 마돈나가 있는데 이들이 감투를 쓰는 건 2000년대가 시작한 후 이야기라 이때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시대라 보는 게 맞습니다. 1974년 조직으로 복귀한 갈란테에게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었습니다. 러스티로부터 보스의 자리를 가져오는 것과 무너져버린 그의 헤로인 제국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물론 이제 막 보스에 취임한 러스티가 양보할 리가 만무했죠. 또 그의 배후에는 카스텔라 마르시의 숙적 카를로 감비노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헤로인 쪽에서도 암담한 상황에 놓였던 갈란테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 바나나 전쟁의 혼란으로 보나노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버팔로의 스테파노 마가디노가 몬트리올로 진출해 빈센조 코트로니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배속시켰는데 이런 마가디노가 1974년 7월 19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향년 82세로 고령의 나이긴 했습니다. 이로써 갈란테는 코트로니 조직과 연결해 다시 한번 몬트리올의 전진기지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자국의 심각한 마약 문제를 헤로인 공급 차단으로 해결하려던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양귀비 생산을 자체적으로 금지했던 터키 정부가 3년 만에 생산 재개를 선언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격은 안정되었고 시장에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거둘 손이 필요해진 갈란테는 부모님의 고향 카스텔라마레 대골포에서 조직원들을 대거 모집합니다. 현직 시칠리아 마피아를 포함한 젊은 카스텔라마레시들이 갈란테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왔죠. 체사레 보나벤트라란 20대의 젊은이도 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의 성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주축이었던 새 가문의 일원입니다. 카스텔라마레시 전쟁에서 사망한 비토 보나벤트레와 보나노의 중역이었던 지오바니 보나벤트레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체사레는 젊은 카스텔라마레시들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현장을 지휘했고 갈란테의 신복으로 활약합니다. 여기에 집스라 불리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칠리아 출신 조직원들까지 가세해 패밀리 내에서 큰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이 집스라 불리는 건 그들의 빠른 시칠리아 억양을 알아듣지 못한 미국 태생 마피아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 외부인과 소통이 적은 폐쇄적인 성격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FBI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었고
주로 피자 가게나 빵집을 운영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식재료 안에 헤로인을 숨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훗날 피자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루트였죠. 또 이 상점들은 거리의 헤로인 딜러들에게 전달되는 유통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가장 왼쪽이 체사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집세의 카포, 살바토레 카탈라노입니다. 두 그룹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갈란테는 가공할 만한 속도로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이에 패밀리네 카포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직의 보스였던 러스티는 여러가지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장기징역이 기정사실로 여겨진 상황이었거든요. 러스티는 보스 자리를 요구하는 갈란테의 압력에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자신의 사위가 괴한에게 살해당하자 끝내 백기를 들고 맙니다. 정식 간판은 없었지만 패밀리의 모든 카포들이 동의 아래 갈란테가 사실상 패밀리의 보스가 된 거죠. 1976년 8월 러스티는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정황상 그의 커리어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셈이었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갈란테는 당시 뉴욕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할렘을 겨냥합니다. 이곳은 뉴욕의 마약 중독자 절반이 있는 곳이라 흑인 힉스팬이 갈 거 없이 다수의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갈란테는 이 잔챙이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자신이 할렘을 오로지 하려고 했죠. 근데 할렘에도 마피아 커미션처럼 갱 리더들의 협의체인 카운실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리더격인 니키 반스가 갈란테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합의하면서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니키 반스 기억하시죠? 조이 갈로가 감옥에서 만나 할렘 진출의 천병으로 삼으려 했던 그 양반입니다. 갈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 허브로서 할렘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1978년쯤 헤로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갈란테와 그의 집스들은 갈수록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갈란테는 플로리다, LA, 달라스 등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의 공급망을 확대했죠. 또한 자신이 유통하는 헤로인의 순도까지 낮추며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마약은 마피아가 운영하는 그 어떤 사업보다 최고의 수익을 보장했고 보나노 패밀리는 전에 없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 뉴욕 5개 패밀리를 규모로 나열하자면 감비노 제노비스, 콜롬보, 보나노, 루케제 순으로 이 보나노는 고작 뒤에서 두 번째 순이었는데 실질적인 영향력과 힘을 따지면 제노비스를 제치고 감비노 다음 가는 2순위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 카르로 감비노가 사망하자 차기 보스들의 보스 후보로 칼마인 갈란테가 물망에 오를 정도였죠. 그 위세가 최고조에 달했고 갈란테는 아무도 감히 나를 죽일 수 없다라며 떵떵거리며 기고만장했죠. 허나 파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은 과실은 혼자 독차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죠.